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충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실 것은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나서 제가 문제를 잠깐 검토해 봤는데 먼저 출제 분포를 보게 되면 작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을 보게 됐을 때 합쳐서 10문제, 그리고 통치구조 문제가 10문제 이렇게 출제했어요. 총론 부분에서는 신뢰보원칙, 즉 신뢰보원칙, 또 명확성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치효과 원리 문제가 3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회효과 원리 관련해서 경제조항이 1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이 제도보장 문제는 서운하게도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권에서는 기본권 문제가 6문제 출제됐는데 사실 법치효과 원리 부분에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걸 포함하게 보게 되면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문상으로 봤을 때는 한 7문제 정도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구조, 특히나 이제 그 국회 부분에서 3문제가 출제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정부 부분에서 2문제, 그리고 법원이 1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예년과 달리 3문제가 출제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난이도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문제 하나씩 검토해 보면서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다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거 좀 어려웠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한 4문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6문제 정도는 아마 충분히 맞추지 않았을까.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좀 더 잘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두 문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서너 문제까지 틀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였을까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앞서 말씀했던 법치효과 원리 중에서 신뢰보원칙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신뢰보원칙에 대한 심사 기준이라든지 그 예가 출제되는데, 자, 1번은 요건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 사실은 총포 소지 허가 결격 사유와 관련된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총포 소지 허가 결격 사유로 규정한 것이 우리 헌법상 신뢰보원칙의 대상이 되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인가를 물었던 판례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신뢰보원칙이 핵심적인 것은 아니었고 이 직업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였던 사건이었는데 부수적인 논점이지만 이 신뢰보원칙을 물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거는 여러분들 가석방 요건인데 이건 신뢰보원칙 위반이 아니었던 그런 판례였었죠. 종전에는 10년이었는데 왜 20년으로 늘렸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뢰보원칙이 문제였던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었는데 사실 우리 법이 10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한 그 구체적인 예는 다 20년 이상을 복역한 자에 한해서 가석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해된 신뢰가 크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그 신뢰보원칙과 그 다음에 소유법 금지원칙 그리고 법적 안정성의 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법적 안정성, 법치효과 원리 중에 법적 안정성의 가장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신뢰보원칙이고 그 안에 소유법 금지원칙이 있는 거예요. 즉 소유법 금지원칙의 출발점은 신뢰보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유법 금지원칙은 진정소유법을 말하고 따라서 부진정소유법의 경우에는 소유법 금지원칙에 반해서 위헌인 것은 아니고 신뢰보원칙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물었던 거죠. 정답은 이 4번이었죠. 이른바 이행강제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실 때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으로서 추가된 것이 바로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자,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건축물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법 건축물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거는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신뢰원칙 위반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위반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정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본권으로 쌓아서 교육할 권리죠.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핵심적인 기본권은 이 교육할 권리입니다. 우리 핫 이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교육할 권리가 두 문제도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할 권리의 내용과 그 다음에 교육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제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워낙 방대한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좋은 지문이 나왔어요. 사실 난이도로 보게 되면 이 1번 지문이 난이도가 좀 높은 겁니다. 뭐냐면 위헌성 심사 기준을 물었는데 교육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로의 권리도 그렇고 근로 3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게 왜 구별하느냐 법적 성격을 그것은 바로 위헌성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건의 경우에 검정고시 응시 자격 제한한 것은 교육할 권리 중에서 자유권적 측면을 제한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잉금전칙이 그 위헌성 심사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쉽게 말하면은 교육할 권리에서 어떤 기본권이 어떤 내용이 이제 도출될 것이냐 교육할 권리의 내용 문제예요. 사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교육할 권리는 이른바 수학권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른바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할 권리가 하나 있고 무상의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할 권리와 관련해서 논의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 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자기 의무가 도출되느냐. 사실은 교육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교육제도와 시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 현재도 그런 판시를 누차합니다. 그런 의무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현재가 부정했던 사건이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반면에 3번 지문은 무상의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그 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일반 원칙을 우리 현재가 제시했죠. 맞는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사실은 이게 2012년도에 나온 헌재 결정인데요. 사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학부모에게 급식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에서 아주 정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다시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의무교육의 대상이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 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거 이거 과거의 일이에요. 2012년도의 일입니다. 이거 우리 현재가 합헌으로 봤어요. 즉 무상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물론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될 것인지가 문제였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집회의 자유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언론 출판의 자유 또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 나오는데 이 집회에서 물론 이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집회의 개념이죠. 항상 집회의 자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집회의 개념이다. 물론 집회의 자유 제한도 문제 되겠지만 집회의 개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개념에서 이른바 공동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데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 유대관계로 족하다라고 하지 더 나아가서 공공이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판시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다만 하나가 높아심인데 이미 시험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이 집시법상의 집회의 요건으로 의사 표현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들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 즉 이른바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기능을 얘기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우리가 헌법 21조 생각해 보게 되면 허가제와 검열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집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 집회 결사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금지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는 허가제와 검열제가 금지되죠. 그 얘기를 우리 현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헌재 결정에 따라 이거는 우리 집시법의 내용이에요.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체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집시법 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대통령 문제인데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이건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물론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게 계엄 관련해서 계엄법을 물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계엄에 관한 조항이 77조 아닙니까? 70조를 묻는 것으로 좋겠는데 이게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에 대한 구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헌법에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엄법에 나와 있는데 계엄법 2조에 계엄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령하는 것이 비상계엄이 아니라 경비계엄이었었죠. 이 3번이 계엄법을 물어서 조금은 좀 혹시 조문 문제를 깊이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반면에 요 앞부분에 요 위에 나와 있던 이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정적 중립 의무는 구별하라.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는 원칙으로 모든 공무원이 선거의 중립 의무를 부담하고 반면에 정적 중립 의무는 일반 직업 공무원만 부담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는 부담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판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밝힌 내용이 되죠. 다만 유일한 예외가 둘이 있는데 그것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 2번은 이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우리는 보류 거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꼭 이 얘기를 묻습니다. 가끔 이걸 거꾸로 국회 폐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틀린 질문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고리시 대통령 선거 부분이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다만 관련해서 보게 되면 사고의 경우에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우리 헌법상의 불비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제효과. 자,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번은 뭐죠? 법률보의 한 내용인 의회 유보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죄형법정지, 우리 신체의 자유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아무리 죄형법정지의 파생 원칙으로 첫 번째가 법률주의라 하더라도 처벌법규에 대한 위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정한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들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수권법률의 위헌 여부와 위임 명령 위헌 여부는 논리적 필연 관련성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위임법의 한계하고 위임 명령의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헌재가 아주 많이 판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의 원리, 일반적으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재는 근대법의 기본 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다라고 본다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문제.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가 인격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명권, 또 하나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역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1번의 경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불법 촬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뭐죠?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 이것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초상권이라고 하는데 초상권은 얼굴만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인격권의 내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이른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느냐, 그 사건이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 사건이 6번 문제죠. 이 사건이 실제로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사건이었었어요. 우리가 아파트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대표 선출할 때 그죠? 그 사건이었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아니할 자유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의문점이 났던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사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였는데 그 점은 우리 헌재가 인정해 줬어요.
아마 이 출제 교수가 이 점 때문에 이 지문을 출제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여러분 혹시 이 판례, 혹시 이거를 정답을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고의냐 과실이 있느냐, 즉 귀책 사유가 있냐를 묻지 않고 일정한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른바 피해자를 구호해야 된다.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피해자를 구호해야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교통이 굉장히 이번에 출근길이라든지 퇴근길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교통 혼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 질서를 회복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가 합헌 결정 내렸던 일반형 내 자유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 판례, 이게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을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필요적이라고 한다면 항상 생각할 것이 임의적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우리 과잉운전칙 중 최소 침해성 원칙에 반한다는 거. 그죠? 그거 아시죠?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네, 이 사건도. 그래서 굳이 그럼 우리가 그 자동차를 훔쳤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범죄 유형에 따라서 범죄 정황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시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통신의 자유. 이 통신의 자유는 최근에 여러분들 그 핸드폰 사용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익명으로 그죠?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 이 문제, 또 하나가 통신의 비밀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통신의 비밀의 내용만이 아니라 통신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까지도 다 통신의 비밀에 포함된다는 점, 이것을 물었던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우리 그 국가직에서 물어보고 지방직에서 물어보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번 판례는 이거 아주 상당히 오래된 판례죠. 수용자가 수발한 서신에 대한 검열.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미결 수용자라고 한다면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 검열은 위헌이에요. 그것만 위헌입니다. 반면에 수형자는 변호인이 없죠. 변호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서신 검열에 대해서 우리 현재가 위헌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안전보장 질서 또는 공공리라고 하는 건데 구체로 보게 되면 구치소 내의 질서 유지라고 하는 공익을 우리 현재가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통신 내용의 비밀, 즉 이른바 통신의 자유에서 통신의 비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신 이용의 전반적인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해야 한다는 거. 그 얘기. 그 다음에 통신의 자유, 이른바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는 거. 이거 나란히 물었어요. 그 다음에 수용자 집필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수용자에 대해서 집필 금지한 거에 대해서 전면적 집필 금지, 금지가 아니라 전면적 집필 금지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가 위헌 결정 내렸고요. 집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집필한 것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때는 집필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제한이 없어요. 다만 외부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의 자유란 말이죠. 그래서 이 대목, 표현의 자유로 보아야 한다. 이 대목이 틀린 거죠. 통신의 자유로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 제가 좀 어렵게 푸셨을 것이다 생각하는 두 번째 문제가 이 8번 문제예요. 물론 명확성 원칙은 예측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 어떤 게 어려웠었냐? 이 자체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공중도덕상 위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파견법 사건. 이게 왜 명확성 원칙에 반했느냐 하면 바로 공중도덕상 유의한 업무예요. 공중도덕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헌법 21조 제4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의 권리, 명예,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나오죠. 거의 공중도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공중도덕이라는 개념은 우리 헌법에나 규율할 만한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도덕이라는 개념보다 더 구체적인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가 명확성 원칙에 반했다라고 판시했던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귀화 요건, 사실 지문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는 헌법 총론 중에서 국민으로 봐야 되는데, 이때 그 일반적인 귀화 허가 요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품행이 단정할 것, 이것이 불명확한 개념이냐? 아닙니다. 이건 우리 현재가 명확성 원칙으로 봤던, 위반이 아니라고 봤던 판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요. 이게 이제 2020년인가 나왔던 사건인데,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그죠? 혈액투석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이른바 정액수가제를 적용한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뭐 일주일에도 2번 하시는 분도 있고 3번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의료 재정도 많이 부담이 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액수가제라는 것이 위헌이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현재는 합헌으로 판시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느냐라고 했는데,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특정한 유형의 질병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잘 큰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출제 교수님은 아마 여기에 관심을 좀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신 판례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사건, 여러분들 소송 비용 때문에 재판 못한다라고 한다면 재판 청구권이 침해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은요, 바로 이렇게 빈곤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소송비용을 이제 대신 국가가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외를 뒀어요. 그 여기서 이 빈곤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한 개념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현재는 이 자체가 재판 청구권 침해 문제로 들어왔거든요. 여러 가지 논의했습니다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적이 없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제가 예상했던 거죠. 영장주의건 뭐 거의 틀림없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자 19번 문제. 자, 이 대목은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조 제3항에서 영장의 발부 절차에서 검사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장이라는 것이 피의자 구속영장이 있고 피고인 구속영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피의자 구속일 때는 검사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면서 피고인 구속의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거예요. 즉 검사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헌이냐 문제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규제할까? 법관이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검사가 청구해야만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얘기는 이른바 영장 발부 권한을 검사가 규제하겠다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는 이렇게 판시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신청이 필요한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해서 수사 단계로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위의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피고인 단계, 즉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을 구속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소법원이 결정할 일이에요. 검사는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창 사건 2가지 있죠. 전투경사 사건하고 사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전투경사 사건에서는 합헌이었고 반면에 사병 사건에서는 위헌이었었잖아요. 이 전투경사 승려 사건입니다. 그래서 헌법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 결정 내렸던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못 해드리겠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투경찰에 대한 영창 절차와 사병에 대한 일반 사병에 대한 영창 절차가 현저히 차이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여러분들 긴급체포는 뭐냐면 범죄가 중대해야 돼요. 또 영장을 발부할 시간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범죄의 중대성, 그 다음에 긴급성 이런 걸 요건으로 해서 긴급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긴급 체포권이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돼 있지 여기서처럼 석방의 여부까지도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밟게 한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규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요 4번은 이건 뭐냐면 영장주의에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수사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강제수사고 하나가 임의수사예요. 강제수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제처분을 수사노라는 수사인데 사실형사소송법에서는요. 이 강제처분이 어디까지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요. 많은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억하시죠? 강제처분을 이른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소변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이 아니다. 그 사건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어떤 사건 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음주 측정 불응죄도 영장주의 위반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음주 측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처벌할 뿐이죠. 음주 측정 불응죄로. 자, 그다음 다음 문제 볼까요? 참정권, 우리 정책기본권 관련된 부분이죠. 옳지 않은 거 물론 이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선거제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선거권 연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보통선거칙이니까 18세 이상의 자에게는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누구에게 선거권 인정하잖아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자, 확정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10개월이니까 징역형이 됐다 하더라도 1년 미만이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직접 참정권으로 보게 되면 우리 현행 헌법상 두 개뿐이 없지 않습니까? 130조 2항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또 하나 헌법 72조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인데 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에게 재량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명문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이른바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 이런 범위 내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 다음에 이거는 직업의 자유와 공무단위권의 관계죠. 공무단위권도 직업의 큰 범위 내에 포함되지만 공무단위권이 특별법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특별기본권 우선원칙에 따라서 공무단위권만 문제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헌법기관 구성 관련된 국회 인사청문 절차. 여러분들 인사청문은 기본적으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헌법에서 국회에 선출하는 경우예요. 그러나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대통령제 인수연합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하는 경우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여러분 틀릴 문제는 아니었는데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어요. 보실까요? 아이고 하나가 넘어왔네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즉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은 9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위는 국회, 3위는 대통령, 3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소하는 거예요. 누구도 임명하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3인으로 구소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은 3명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6명은 다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건 법원에 관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번은 우리 헌법 107조 뭐예요? 2항이죠.
이른바 명령규칙심사제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우리가 헌법 64조 제4항에 관한 문제죠. 왜 인정해줬느냐? 바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비상계엄화 군사재판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뭐 우리 헌법 110조 제4항 문제고,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죠. 이른바 법관의 파견 근무의 제한이에요. 법관의 파견 근무의 제한.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어요. 또 법관으로 퇴직된 분들도 2년간은 안 됩니다.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세부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우리 법원조직법을 물었으니까 그래도 앞에 1, 2, 3번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걸 틀리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요건 조금 좀 세부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감사원법에서. 그래서 감사원의 권한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1번은 맞죠. 감사원장이 권리시 누가 권한대행을 할 것이냐,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 그리고 같다면 연장자 뭐 잘 아실 거고. 자 2번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해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데요. 이 재심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변상판정권 기억나시죠?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오는데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변상 책임을 판정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가, 또 하나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심의를 청구하게 되면 감사원이 재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재심의를 청구한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직권으로 재심의했다면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에 의해서 재심의했다면 그때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바꿔낸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게 조금 지문상으로 보게 되면 감사원법의 뒤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재심의의 효력이라는 부분관에서 나온 거라서 그래서 좀 지엽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 감사원법 24조는 잘 알지만 이건 선택적 검사거든요. 그래서 잘 출제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문 그대로입니다.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총리가 요구가 있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투자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 23조 4호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을 매년 검사해서 누구가 누구에게 대통령과 천년도 국회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죠. 이건 헌법 조문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2번과 3번 중에 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지엽적인 거라서 좀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국회에 관한 부분인데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3번이 잘못된 건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247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탄핵, 또 하나가 해임, 또 하나가 여러분 체포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다만 다른 것들은 다 폐기된 것으로 보지만 체포동의안만큼은 다음 회기에 다음 그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감사 범위인데 특별시 광역시 도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위원회 의결 대상입니다. 그런데 감사 범위는 뭐죠? 국가유임사무나 국가가 보조금 등을 예산 지원 사업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시험 지문으로 내기 딱 좋은 게 바로 뭐냐면 동조 제4호예요. 즉 광역시 도뿐만 아니라 그럼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냐?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때는 본회의 의결 대상이죠. 본회의가 의결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 되게 이제 그거를 내는데 물론 이거 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지만 자 3번이 정답인데요. 우리 현행헌법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간 총회기일수 제한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행법은 연간 총회기일수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이 조항을 폐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은 맞아요. 이른바 끼어 팔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맞게 하면서 뒤에 거를 틀린 지문을 이렇게 합치는 이런 방식의 출제 기법인데 이게 원래 있었거든요. 과거에 우리 구원법에는.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그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현행법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권한쟁의 사건의 지문이에요. 이른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인데 이건 국회의원의 지위에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죠. 문제는 이러한 국회의원 심의 표결 권한을 어떻게 침해할 것이냐, 누가 침해할 것이냐. 우리 현재는 확고합니다. 이건 국회 내에서만 침해할 수 있지 국회 외부의 행위에 있어서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관해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절차 중에서 의사 절차의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공개 원칙. 여러분들 올해 초에 나온 판례 있잖아요. 정답은 몇 번이었었어요? 4번입니다. 정보위원회 사건. 이거 틀린 분 안 계시겠죠? 그래서 이 정보위원회는 원래 정보위원회 특례 조항이 아닙니까? 특례가 바로 비공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위원회는 공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위원회 빼고는 다 공개다. 근데 우리 현재가 올해 1월 초, 1월이죠? 1월인가요? 제 경우에 올해 1월로 기억하는데 올 1월에 이 정보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비공개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라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비공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거였고요. 이 판례를 아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난번에 국가직 시험에서 나왔 2주 전에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이거 우리가 알 권리에서 늘 얘기하는 판례 아닙니까? 일반적이란 말은 뭐냐면 나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즉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비공개 요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저는 이 문제에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가 과거 그 국회법에 소위원회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던 그때 시절의 판례였어요. 원칙을. 근데 지금은 소위원회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원회가 비공개인데 소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에 판례인데 전 이런 문제는 안 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비공개 시절에 나왔던 판례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현재가 이 입장을 바꿨느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비공개를 일정한 예외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기에 관심 있는 거지 공개 여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가 원칙이니까요. 제가 보기엔 이번 출제에서 제가 이 문제는 좀 뭐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출제 교수님한테. 이런 문제는 정말 내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예산에 관한 권한. 사실 다툼이 있는 걸 판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 문제 안 됩니다. 예산은 우리가 예산 법률주의가 있고 특수의결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특수의결주의예요. 예산은 규범이 아닙니다. 다만 아주 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굳이 그렇게 본다면 법규범으로 봐줄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구속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가기관에게만 있는 거지 국민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수정예산안. 근데 여러분들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 승인을 해줍니까?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챙기기 위해서 막 예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 둔 규정이 이거죠. 따라서 각 금액을 증가할 수도 없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도 없는 거죠. 정부의 동의 없이. 자, 4번인데요. 세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지출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법치국가 원리이기 때문에요. 법치 행정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다툼이 있다면 판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법치국가 원리상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혹시 모르겠지만 제가 이 판례가 나온 것을 내가
물론 제가 모든 판례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판례가 나온 걸 제가 몰라요. 네, 제가 뭐 이런 판례를 못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웬만하면 제가 봤고 헌재 결정도 봤는데 이런 판례가 있는지는 제가 몰라요. 네. 워낙 우리 헌재 결정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판례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 17번 문제 가처분. 가정권 뭐죠? 가처분이 명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정당한 심판하고 권한쟁의 심판이다. 그럼 문제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명문죄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68조 1항 헌법소원의 경우에 우리 헌재가 가처분 결정을 인정해 준 판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행령 사건, 사법고시 시행령 사건, 대통령 사건인데 그 사건이었었어요. 자, 탄핵 소추가 되면 이건 왜 틀렸습니까? 그때부터 발의된 자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예요? 의결되면 의결서를 송부할 거 아닙니까? 의결서 등본을 송부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권한행사가 정되는 것이 발의된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명문 규정이 있고요. 헌재법에. 그 다음 3번은 68조 헌법소원의 경우에 우리 명문 규정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시행령 사건에서 우리 헌재가 가처분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판시했던 판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처분을 인용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심사 기준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했을 때 언제나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형량해서 불이익이 적은 쪽으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권한쟁의도 똑같고 헌법소원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건데, 자, 이 문제가 여러분도 어려웠었나요? 한번 볼까요? 제가 표시를 해놔서 아니었군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기억 법률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당사 능력 없다. 잘 아시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라고 하는 것을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이 이때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아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재법 62조 1항 3호 예시적 조례를 해석해야 된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62조 1항 1호, 2호는 다 누가 들어가느냐? 정부가 들어가요. 즉 국가기관이 들어가는데 62조 1항 1호의 국가기관에는 4개뿐이 없습니다.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관위원회. 그럼 나머지 국가기관, 예컨대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을까가 문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 조항을 62조 1항 1호를 예시적으로 봅니다. 반면에 2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인데 이때는 정부로만 돼 있어요. 그럼 정부 외에 나머지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권한쟁의 청구할 수 없을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그리고 기초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를 다 명기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예시로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청구인 적격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국회의장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이 다릅니다.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권한이 달라요. 그럼 누가 담당해야 돼요? 당연히 상임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대표하는 상임위원장이 당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적법하다. 그 다음에 정부가 법률을 제출한 행위는 이게 권한쟁의는 처분이나 부작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단지 법률안 제출한 것만 가지고 이 법이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 사유가 없어요. 즉 법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즉 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안 어려웠던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헌법재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 요거 사실 헌법재판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연역 이런 거
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기관, 청구, 심리, 결정, 효력 이런 형식으로 재심 이런 형식으로 헌법재판 심판 절차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에요. 위헌범 심판, 권한쟁의 심판, 68조의 헌법소원 심판, 68조의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권한이 나옵니다. 그 권한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소송 요건이에요. 즉 68 위헌범 심판의 소송 요건이 뭐냐, 권한쟁의 심판의 소송 요건이 뭐냐. 물론 이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송 요건을 묻는 것은 일반적인 시험 문제였는데 심판 절차 중에서도 그 중에서 지엽적인 심판 절차를 물었다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이 지문도 좀 지엽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 수험생에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물론 헌법재판을 늘 들여다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사건은 첫 번째 1번 지문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서에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거 헌재법 심판 조정하는 조항입니다. 32조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 이건 맞는 질문이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어디가 틀렸냐면 이것이 헌재법 조항인데 사실은 합헌 결정을 우리 여러분들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간통죄 사건 생각하시면 돼요. 종전에 우리 헌재가 합헌으로 여러 번 합헌 결정 내렸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리게 됩니다. 위헌 결정 내리게 돼요. 그럼 위헌 결정 내렸을 때 그럼 언제 소급 무효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합헌 결정을 선고한 그 다음 날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정 지문이죠.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이 있는 날, 얘가 틀린 거예요. 결정이 있는 날, 다음 날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문 문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심판 정족소 재판관 9명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랬죠? 7명이에요. 그러니까 8명 있으면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7명이 안 됐을 때 이 기간이 산입하지 않는 거지. 여기 보면 8명이 출석 가능하다면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심판기간이 산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맞출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런 조문 자체로 보게 되면 우리 조문은 7명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엽적인 질문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변호사 강제주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사인일 때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그 직원 중에 변호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속 직원을 대리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 안 되겠습니까? 굳이 외부 변호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경제조항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뭘까요? 이거죠. 자, 여러분들 역시 이거 또 나왔죠. 이거 뭡니까? 우리가 목표 하나로서 뭐가 있어요? 적정한 소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1호부터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 시행할 입법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없죠. 이것만 아셔도 정답을 찾기는 옳은 것이니까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대한 규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 되는 거죠. 뭐가? 경제 민주화가. 그 다음 이것도 정말 오래된 판례.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것도 나왔네 이런. 이거 과거에 여러분들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했던 거 있었어요. 근데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하다 보니까 여객운송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못하게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제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할 때 그 법률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예, 한 20년도 넘은 판례인데 어쨌든 물었고요. 예, 요즘 이 국가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그 공무원 시험에서 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분은 정말 관심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건 재산권 문제도 그렇고 예,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평등권 문제였었는데요. 이 사건이 뭐냐면 사실은 평등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 재개발 사업에 부과하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 또 주택 어디죠?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제도, 다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돼요. 근데 도대체 평등권이 왜 문제되겠죠? 그건 어떤 문제냐면 나대지 땅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 거야. 빈 땅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빈 땅이 있어. 여기다 아파트를 졌어. 그때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퉜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말 그대로예요. 재개발로 인한 이익,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제도로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부과한 것이니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해서 평등심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 이번에 지방직 7급 시험 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다. 그게 4번 문제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 다음에 8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몇 번 문제일까요? 예, 13번 문제하고 19번 문제 정도가 아니었을까. 물론 정답 찾는 것은 여러분들 준비한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4개 정도 이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이왕의 시험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좀 늦추시고 편안한 시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전원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해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